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건교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른쪽으로 김채련 경일대 특임교수,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9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관련된 얘기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9일이) 가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네. 적일로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형식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네.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질문을 가려서 답을 하신다든지 질문을 가볍게 그렇게 터치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든다든지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년을 질질 끌며 뭉개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합니다. 수사하는 신용만 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를 국민께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좀 갖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 2022년 8월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5월 9일 날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기자회견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대목에서 드는 생각은 지난 총선 전에 이 의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때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예. 많이 있죠. 굉장히. 근데 어쨌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갖고 지금 대통령께서 보면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 첫 번째로 보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나서 영수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둘째가 바로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번 2주년 아마 기념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돼 있고 아마 그 2주년 기자회견을 하면 이번에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모든 이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 2년간에 대한 평가,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간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채점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예. 거의 뭐 제가 볼 때 거의 뭐 한 D- 정도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후반 어떤 국정 후반의 어떤 국정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특히 보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에서 보면 어떤 경제 살리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라고 하는 그런 경제 어떤 구호가 있었거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좀 실패했지만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표 경제 정책은 뭐냐 그 타이틀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특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솔직하게 아마 뭐 국민들 앞에 아마 뭐 어떤 의견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은 미리 예고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른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수용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겸허하게 예. 봐야죠. 그러면 이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 기자회견이 마련된 것이다. 달리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만 사실상 그렇게 썩 좋은 성과물을 얻지 못했고 야당은 이 국면에서 다시 강공책을 폈어요.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을 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3년 국정을 펼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기자회견을 만든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퇴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 비상구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자회견인 것인지. 저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자회견 자체가 어떻게 연례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년 만에 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예.
그런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은 어떤 협치 연장선으로 보기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협치는 영수회담 이후에 오히려 냉각되는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이미지, 이걸 노리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태도가 바뀔 것인가? 지난 취임 1주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보여줬지만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기자들을 통해서 요구되는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 얘기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런 패턴을 고집할 것인지, 저는 그게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예. 자, 이번에 기자들이 결국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또 뭐 최일병 특검에 대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솔직하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예. 과거처럼 또 두루뭉실 기자회견을 하나마나한 수준으로 전락칠 것인지, 그 모든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문호 선생님, 만약에 기자회견이 이제 자유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자들이 정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제 남은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가려지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또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라든지 약간 이런 정치적인 쟁점에만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되고 정말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또 전혀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을 좀 하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뭐 대통령실하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 앵커 같은 기자들이 좀 대국적으로 중요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 것들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다면 다 하겠죠. 그러나 시간을 뭐 100분을 정해놓는다 그러면 네네. 시간상 그런 질문을 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통령이 오랜만에 기자회견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나 방식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시간도 이왕이면 충분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김영호 앵커가 궁금해하는 것과 같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다음에 대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잘 모르시거나 생각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추가로 뭐 답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앵커가 그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제가 봐도 지금 가장 핫한 것이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이 뭡니까?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나 디올 특검법.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은 그 야당에서 아무리 이게 최상병의 억울한 그 순직,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칼날은 대통령한테 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나 디올백이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영부인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자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쪽의 질문이 우선적으로 갈 것은 예. 같은데 기자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큰 것들도 좀 많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영역을 나눠서 하는 형식도 괜찮나요? 그럼 뭐 약간 이제 정치 분야, 뭐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할당을 하는 형식으로. 저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아무런 형식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게 자연스럽고 좋을 수도 있지만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이거 뭐 어디의 기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고 어디 기자는 또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고 뭐 경제지 기자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제지 기자들은 경제 관련해 가지고 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물어봐 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또 짜고 치는 코스가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비판이 쏟아질 우려가 또 있고
하여튼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기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만큼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총선 민의에 드러난 것들을 대통령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걸 잘 드러내셔야 할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사안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뭐 지금 언론 탄압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뭐 본인은 방심이나 선방이나 이런 어떤 제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영수회담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탄압이라면 MBC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특정 방송사를 상대로 지금 무더기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사실 방송국 출연하다 보면은 유튜브 출연할 때와 달리 말을 좀 조심하게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해요. 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모른다고 했으니 이제라도 잘 공부해 와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좀 개선돼야 되고, 사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영수회담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했던 거를 대통령실에서 밀린 숙제 하듯이 지금 풀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은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최상병 특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특검인데 왜 죽음을 이용한 정치라고 비난하는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혹시 뭐 지금 정혁신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 뭐 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엔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물가는 계속되고 있고, 경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뭔가 좀 국민에게 시원하게 좀 답을 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아니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민생 경제이기 때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예산안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딱히 민주당한테 제안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뭔지 그거를 사실 기자회견 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기자들은 또 어떤 것을 질의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뤄보기 전에 지지율 변화를 잠깐 먼저 좀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답이 65.5%, 긍정답이 30.3%. 지금 2주 연속 30%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대까지 갔던 지지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0%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저거보다 더 낮은 20%대 지지율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최저 지지율을 좀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을까? 원인 분석을 한다면 어떤 걸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첫 번째 무조건 경제죠, 뭐. 경제요? 예, 이번 총선 민의에서 드러난 거 보면 정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못 살겠다. 왜냐하면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영끌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특히 MZ 세대 3040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금리가 되면 어마어마한 이자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특히 또 고물가가 되면 실질적인 받는 명목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 가난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요.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오히려 파행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의대 정원을 늘릴 건지, 근데 늘리는데 2,000명에서 그걸 얼마나 줄일 건지, 그럼 내년에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것을 그대로 할 건지, 예. 이러다 보니까 의협에서도 보면 자꾸 원점 재검토라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맞서고 있는 형국이 되니까 예. 결국은 애꿎은 국민들만 계속적으로 불편해지고 계속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생각보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지나면서 굉장히 한미일 동맹이 강화된다거나 또는 대북 관계에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경제라고 하는 부분 가장 민첩하죠. 그다음에 어떤 의료라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 계획이나 어떤 연금 개혁도 생각보다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저기서 나오는 예, 것도 보면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다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우리나라 1분기 GDP 실적을 보면은 GDP 성장률이 1.3%, 그러니까 예상을 깜짝 넘는 수치예요. 0% 저성장에서 좀 벗어나서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2.6%까지 굉장히 좀 또 높게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적표 실적 수출도 좋고 성적표는 괜찮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에요. 근데 방금 여론조사 이유 쭉 나왔습니다만은 경제 민생 물가에서 너무 낙제점을 받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괴리인가요? 실제 성적표는 좋은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저 성적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객관적인 지표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나가서 호박 하나 샀을 때 1,000원짜리가 4,000원 되고 지금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 그 다음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지표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하향세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총선에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일은 지금 같은 경우에 별로 없는데 예.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에 너무너무 크게 실망을 해서 누구한테라도 이걸 하소연하고 싶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런 와중에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아 그래도 나는 대통령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콘크리트 같이 대통령을 갖다 지지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금 그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숫자가 23%, 24%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족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이제 새로 누가 지명될지도 아직 모르겠고 바뀐 것은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이른바 영수회담을 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예.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양보했더니 뒤통수를 또 더 맞았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40% 이렇게 올라가 주면 그러면 야당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180 몇 석, 그 192석 대 108석 이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30% 미만이다. 그러면 야당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하든 빨리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전 얘기인데 정혁진 변호사의 얘기를 뒤집어 놓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대폭 양보를 해서 뭔가 야당의 주장을 대거 수용했더라면 저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안 만날 수는 없고요. 예. 어떻게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면 그야말로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니까 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이걸 대폭 양보하든 아니면 양보하지 않았던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러한 모습들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노련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지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총선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도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만은 총선이 지난 이후에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이었는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뭐 경제 민생 물가는 사실 체감하려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져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덩달아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지금 총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가 부족하길래 이렇게 아직도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 뭐 채널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야 국민들이 보기에도요 확 바뀌었다,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요? 총선이 지금까지. 그 영수회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나가진 뭐 각종 비서실장 인선이라든지 여러 어떤 인사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했고요. 또
다양한 어떤 형태의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예. 할 수 있었다. 자,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렇게 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총선에 대한 평가, 그동안의 집권 2년에 대한 어떤 경제 민생 물가라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반영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요소가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좀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에 뭐 불통과 오만의 어떤 이미지였다면 총선 끝나고 나는 거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질 않나. 야, 이재명 대표 그동안은 피의자 취급하면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만나는데도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주 예민한 현안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예. 정면 돌파하겠다. 이를테면 이런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은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예. 자, 그런 속에서 어떻게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오를 수 있겠느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대통령이 보여준 방식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의 반등을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최종 기자회견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는 이제 9일쯤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9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데 자, 주제와 내용,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 될지 자유롭게 질의를 하고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서 골고루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형식이 될지는 조금 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부대변인, 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사실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자꾸 하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좀 지지율이 나중에 좀 반등할 여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반등하지 않았냐 질문하는 것보다 더 지금 급락세가 멈춘 거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거든요. 영수회담에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었고 사실은 그동안 2년간 이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급락한 게 아니고 계속 2년간 나빴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해망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강서 선거 실패, 또 대파 민심도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고착화된 것인데 앞으로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 방식대로 예. 민심과 소통하겠다. 그래서 뭐 민심 토론회도 하고 자기 혼자 뭐 대국민 담화도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그러한 방법도 내가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어떤 형식 말고 본질, 진짜 특검도 합의해주고 이런 본질을 가지고 정말 본인이 수긍할 때 예. 국민들이 인정하면 지지율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아마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의 주 요인은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가장 궁금한 게 경제, 민생, 물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최혜병 특검법 문제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 이제 조사를 받았죠. 그 모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쪽 보류지 씨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 사관 문자 읽어준 적 없으세요?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예,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서 침묵을 했죠. 그리고 14시간의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결국은 이 최혜병 특검법의 결국 정점은 대통령 경로설의 실체였지
무죄로 아마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외압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하는 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뭐 정당한 어떤 견해, 의견 제시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쟁점으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 VIP 경로설은 풀고 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특검조차도 풀 수 없는 숙제인데 지금 이것을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특검법 버전이 2개가 있어요. 예. 그 버전이 하나는 뭐냐면 2023년 9월 7일에 발의한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그 올해 3월에 또 발의한 버전이 있는데 저는 최신 것이 이제 통과됐겠거니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최신 거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그 최상병 예.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이 아니고요. 이종섭 장관 특검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우려해서인지 그 2023년 9월 7일에 발의된 이것이 이 그 특검안이 이제 통과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수사 대상을 갖다 제가 찾아봤더니 예. 최해병 사망 사건 1호가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런 그 각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호하고 2호만 따지면은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이 3호로 인해 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됐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도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특검이 나아갈 여지가 사실은 이 3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건은 크게 지금 수사가 양갈래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대통령실, 국방부 등과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 수사는 모두 다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였다고요. 예. 그런데 그 지난 정권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고 그다음 또 상당한 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사실은 지난번 민주당 정권에 의한 검수완박의 그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또 한다? 더군다나 예. 공수처에서 해야 할 일을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스탑시키고 특검이 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예.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떨지가 전 굉장히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게 이 특검의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 특검의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최해병 사망과 관련돼서 군 관계자 또는 이제 이종섭 장관까지 그런 잘못된 지시, 그러니까 이제 수색 지시라든지 이런 걸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 둘 다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군대에 보냈는데 장갑차도 철수하는 물살에다가 예. 그냥 수색하라고 보내놓고 사망했는데 지금 책임을 안 지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이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되고 예. 두 번째로는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 관련해서 사인을 했는데 그게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게 뭔가 변경되고 예. 뭔가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압력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밝히자. 아까 뭐 경찰하고 공수처 얘기하셨는데 물론 공수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경찰도 수사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수처가 자원이 제한적이고 검사 3-4명으로 이 방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없고 기간도 늘어지니 빨리 특검으로 기간을 제한을 해서 좀 빨리 규명하자. 이게 사실은 빨리 수사해서 빨리 진상을 밝혀야 예. 윤석열 정부도 부담을 덜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경로해갖고 사단장 빼라 이렇게 지휘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자꾸 그런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빨리 끝내야지. 이걸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예. 의혹을 키우는지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경로했다 또는 대통령이 뭐 사단장은 제외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려면 관련자들의 증언, 진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앞서 잠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조사 봤습니다마는 침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밝힐 도리가 없잖아요. 뭐 문서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전화 통화 녹취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박정훈 대령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건의 실체가 조사가 되면 우리 뭐 언론에는 못 밝히겠지만 검찰 공수처나 특검 특검에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높다. 요새 또 공무원들이 상세히 기록을 많이 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가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을 경우에 또 전국은 또 한번 이제 태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이 막 쏟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권 내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우려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까? 그런 뭐- 상황을 우려해서? 일단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떠나서요. 그게 뭐 경로를 했다는 건데 경로가 어느 정도를 해야 경로가 되는 건지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번에 그 이 채모상병 특검법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예. 일단 왜냐하면 이게 일단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겁니다. 합의가. 그렇다면은 그동안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보면 예. 대통령을 향한 그런 부분보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거는 21대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192석에 대한 총선 민의를 받들라고 얘기하지만 예. 한편으로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준 그 108석의 의미도 분명히 민의에 담겨 있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특검에 보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부 중에서 무조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정치적 중립심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수사의 불공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들은 자꾸 얘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공방만 커지고 의혹만 자꾸 갖고 뭉게뭉게 만들어내는 거지 실체를 밝히는 데 실체적 진실 실패하고. 파트는 나오지 않죠. 예. 그리고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생각보다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핵심 키맨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인데 예. 지금 수사가 됐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추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보통 공수처나 검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것은 보수 정권뿐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예. 일단 기본적인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일단 1차 기관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는 게 보통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특검은 항상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물론 현재 보면 이 공수처가 그만큼의 수사 영향을 갖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수처 그만큼의 수사 영향을 갖고 있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처장이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고 이제 청문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때까지 보면 공수처의 수사 영향이 어떤 고위공직자들 어떤 개인 범죄, 예. 예를 들면은 뭐 이권 청탁이라든가 부정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점이 있는데 지금처럼 채무 상병과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실, 대통령실 뭐 비서실 이렇게 약간 권력층이 걸려 있는 다양하게 걸려 있는 이런 건에 있어서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영역을 발휘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 채무상병 특검법이 된다 안 되나를 떠나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하나의 모범 선례인데 약간은 야권에서도 물러서고 독소 조항을 좀 없애고 해서 저는 조금 채무상병에 대한 특검법이 어쨌든 대통령도 조금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독소 조항도 빼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원활히 진행하지 않을까. 만약 이번에도 부결됐는데 22대 가서 재발의해봤자요. 패스를 태워도 9개월이 걸립니다. 최소 9개월이 걸려요. 그럼 9개월 동안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독소 조항을 좀 없애는 그런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합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이제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국민에게 주지 않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이 특검법이 대통령이 수용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치적 죽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는 것이죠. 대통령 뭐 수사를 통해서 뭐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 앞서 여러 번 지금 거론되고 있으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병대원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 의혹에 대한 규명.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가? 누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어떤 경과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또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한 축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수사 외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대통령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대통령이 뭐 VIP가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국가안보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포함된 국방부 차원의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 이런 외압 의혹을 밝혀내자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이유는 1초도 없는 것이다. 지금 좀 전에 김철현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뭔가 합리적인 어떤 시간을 주고 거부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차피 또 만약에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국회 가면 다시 또 특검법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걸 미리 잘라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고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 특검을 수용하는 예.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진일보한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오는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자유 형식의 기자들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이제 네 분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9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짤막한 브리핑을 했는데 잠깐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국정운영 기조를 먼저 밝힌 다음에 이제 기자실로 이동을 해서 기자들과 자유롭게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채해병 특검 문제가 가장 이제 쟁점적으로 아마 논의가 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경제, 민생, 물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질의응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와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라고 수사팀이 이제 지시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솔직하게 네네. 이 기사,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딱 들었을 때, 보도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으셨어요? 야, 드디어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 정부에 칼을 겨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저거는 뭔가 불필요한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꼬리 자르기로 검찰이 신속하게 정권의 죽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냥 그 검찰총장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그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하고 디올하고, 예. 디올백하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는요. 여러 차례 그 수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검증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고 검증 받을 때 검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하고 최강욱 그 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총장 임명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번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느냐? 이성윤 지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1년 넘게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별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예. 그 지금 이원석 검찰이 마찬가지로 그때 뭐 옛날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디올백 관련된 문제죠. 저도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걸 왜 받았나 이해가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는데 특검이든 검찰이든 검찰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하는 게 뭡니까? 형사소추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사소추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죄가 있어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그 법을 봐도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고 예. 그렇다라고 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인데 제가 청탁금지법 다시 찾아봤거든요. 8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런 백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났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군요. 22조의 벌칙 조항이 있는데 22조 벌칙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이렇게 공직자 배우자가 이게 입법의 미비인지 아니면 입법자가 원래부터 뭐 배우자는 봐주자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배우자 처벌한 조항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22조 1항 2호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배우자가 이런 8조 사항이거든요. 이 규정을 위반해서 그 핸드백을 갖다가 받거나 뭐 요구하거나 이럴 때에는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규정을 보고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하지 않은 그런 걸로 나중에 이제 임기 끝난 다음에 처벌받는 거 아닌가?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구조를 봤더니 이런 공직자는 누구한테 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이 또 기관장이네요. 그럼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스스로 내가 그 셀프로 신고했다 이렇게 해도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이런 사안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 감정에 반할 수 있고 좀 이게 뭐 이렇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 소추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다가 빨리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총선 끝난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총선 결과를 보고 현 여당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섰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밝혀서 이 사안 의혹을 종결해라 이런 의미에서 더 이번 지시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그야말로 뇌물이다. 그다음 그야말로 이제 범죄 행위다. 그런데 대통령 뭐 허락받을 것도 없죠. 원래 이론대로 하면은 검찰은 그냥 그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밝혀가지고 소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앞서 나간 그런 해석 같은 것들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의 박찬배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검찰이 뭔가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또 그 지금 정 변호사가 얘기하는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더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도 저는 검찰총장의 뭐 독자적인 행보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본다. 특검을 앞두고 검찰총장 입장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특검 출범의 명분을 뺏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예.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전에 길게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디올백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 실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수사는 명료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문제된 게 지난 작년 12월입니다. 충분히 1, 2개월 정도면 할 수 있는 수사였어요. 예. 자, 형사일부에 배당만 해놨지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총선 끝나니까 바로 나타나가지고 자, 제대로 한번 수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입니까? 검찰이 개과천선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결국은 22대 국회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권이라고 하는 192석의 의석이 지금 총선의 민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특검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공수처도 갑자기 수사에 빛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맞춰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두 분 모두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근데 공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